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디자인 시스템이 주니어에게 가져다 준 변화라는 세션으로 발표할 오한 형제들의 권기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배민 커머스 웹프론트 개발팀에서 디자인 시스템과 컨텐츠 에디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시즌 1의 배시시 그리고 시즌 2의 우아한 공방까지 두 번의 디자인 시스템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첫 번째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고 직접 비마트, 배민스토어 서비스에 적용하기까지, 그리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두 번째 디자인 시스템에 적용하기까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다 보니 오늘 여러분들에게 디자인 시스템의 경험에 대해서 좀 더 잘 전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오늘 목차인데요. 먼저 전체적인 세션의 이해를 도우실 수 있게 디자인 시스템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면서 좀 다양한 시행착오들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포인트 3가지를 사례와 함께 전달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디자인 시스템을 개발하기 이전부터 좀 알고 생각해봤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더 넓게 바라봤을 때 디자인 시스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려 보려 합니다. 먼저 디자인 시스템, 뭔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보셨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공감하실 수 있는 문장일 것 같아요. 더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그렇다면 저희는 평소에 어떤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있기에 효율적으로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에 공감할 수 있는 걸까요? 디자이너와 개발자는 화면을 사용자에게 전달하기까지 마주할 수 있는 문제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히 마주할 수 있는 문제들 중 대표적인 것은 아마 중복된 UI의 디자인, 개발일 것 같습니다. 실제 배민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각기 다른 서비스의 지면을 살펴보면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상품의 정보를 나타내는 썸네일, 그리고 상품의 수량을 변경하는 스태퍼, 그리고 더 다물어 가기와 주문하기까지의 액션을 이어주는 버튼들이 각기 다른 서비스에서 디자인을 하고 개발을 해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일반화해서 보면요. 각기 다른 서비스에서 독립적으로 디자인과 개발을 하고 있고 이들 사이에 어떤 유기적 연결고리가 없다 보니 서로 비슷한 UI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반복해서 중복적인 UI가 만들어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서 공통의 UI 요소들을 디자인을 하고 개발을 해서 각기 다른 서비스에 공유해 줄 수 있는 이런 바운더리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런 바운더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디자인 시스템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운더리가 갖춰지게 되면 새로운 서비스가 런칭할 때도 이미 잘 만들어진 컴포넌트 그리고 고도화된 디자인 규칙들을 적용함으로써 빠르고 효율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할 수 있다는 장점도 생기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디자인 시스템이 왜 필요하고 역할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이 디자인 시스템을 어떻게 잘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으로 느꼈던 포인트들 중에서 좀 중요하다 생각되는 포인트를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네,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셨을 때 연관되는 키워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UI, 디자이너, 그리고 효율성, 중복 최소화 이렇게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컴포넌트 유연함, 그리고 형태, 통일성 이 3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먼저 컴포넌트 유연함인데요. 뭔가 유연함이라는 단어를 보셨을 때 뭔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동작이 좀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게 조금 연상이 되셨을까요? 네, 오늘 비슷하게 컴포넌트 동작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그러려면 한번 컴포넌트를 같이 구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화면의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간단한 탭 컴포넌트를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이 탭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진행 중인 이벤트, 그리고 내 쿠폰이라는 탭 버튼이 있고 탭 버튼을 눌렀을 때 노출되는 탭 컨텐츠가 있습니다. 만약에 디자인 시스템에서 이런 탭 컴포넌트를 제공을 한다면 사용자에서 어떤 데이터를 받아야 할까요? 아마도 탭 버튼에 노출되는 문자열, 그리고 그 탭이 선택되었을 때 매칭되는 컨텐츠를 정보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실제 처음 디자인 시스템을 구현했을 때 이런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 받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코드상으로는 이제 탭이라는 컴포넌트가 있고 아이템스라는 프롭으로
탭에서 보여질 데이터들을 배열 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탭에서 보여질 데이터는 value, name, children으로 받고 있는데요. 이 value 같은 경우는 탭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활성화된 탭이 변경되면서 발생하는 온체인지의 값으로 넘어가는 키값이고요. 그리고 name 같은 경우는 이제 탭 버튼에 보여지는 문자열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children 같은 경우는 해당 탭이 선택되었을 때 보여질 컨텐츠를 받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면은 꽤 괜찮은 인터페이스고 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이 정도의 인터페이스면 사용하기 편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라이브러리로 배포를 하게 되었는데요. 라이브러리로 배포를 하고 나서 보니 사용처에서 탭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제가 실제로 받은 문의인데요. 탭 목록을 스크롤했을 때 특정 탭 제목이 화면에 노출되는 타이밍에 로그를 보내야 해요. 근데 현재 탭 구조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사용자가 이제 탭을 이렇게 스크롤하는 과정 중에 잘 지내줘 라는 문자열이 보여지게 되면 로그를 보내야 하는 비즈니스 로직이었어요. 다시 한번 저희가 제공했던 탭 인터페이스를 살펴볼게요. 사용처에서는 앞선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HTML 잘 지내줘 라는 문자열이 속한 HTML 엘리먼트에 직접 접근을 하고 인터섹션 옵저버 등을 활용을 해서 화면에 노출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관찰해야 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인터페이스 구조상 잘 지내줘 라는 문자열이 노출된 HTML 엘리먼트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디자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탭을 사용하면은 비즈니스 로직을 충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결과까지 도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디자인 시스템은 사용처의 요구사항을 모두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경험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컴포넌트 구조를 좀 더 유연하게 다양한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게 유연하게 바꿔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선 사례에서 호환이 되지 않던 부분을 호환할 수 있게 서브 컴포넌트를 도입을 했는데요. 이 탭 컴포넌트 안에 이제 탭.trigger라는 서브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이 서브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던 탭 버튼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사용자에게 좀 더 유연한 경험을 주기 위해서 HTML 엘리먼트가 받을 수 있는 속성들을 모두 열어주었고 그 받은 속성들을 직접 버튼 엘리먼트에 연결해주는 작업들을 서브 컴포넌트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용처에서 탭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떤 동작을 하고 싶은 이벤트를 등록하고 싶다면은 onClick이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등록을 할 수 있고요. 앞선 사례처럼 HTML 엘리먼트에 직접 접근을 해야 된다면 ref를 이용함으로써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좀 더 유연하게 컴포넌트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각기 다른 사용처에서 정말 많은 다양한 비즈니스를 자유롭게 대응할 수 있게 개선이 되었는데요. 이런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점은 디자인 시스템에서는 사용처의 요구사항을 모두 예측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처럼 완전히 제한해버린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게 되면 사용처에서 언제든지 저희가 제공했던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없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위험 부담이 존재하게 되죠. 반면에 서브 컴포넌트를 제공했던 사례처럼 좀 더 유연한 컴포넌트를 제공하면 각기 다른 서비스에서 좀 더 다양한 그런 비즈니스 대응을 처리하시는데 수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완전히 처음부터 열어두진 않더라도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열어둘 수 있게 컴포넌트를 좀 더 유연하게 제공하는 것이 이제 잘 만든 디자인 시스템의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컴포넌트 동작에 이어서 컴포넌트 형태인데요. 대개 컴포넌트는 이제 약속된 디자인 규칙으로 만들어진 형태일 것 같아요. 하지만 컴포넌트를 사용하다 보면은 여백과 간격을 다르게 주고 싶어하는 니즈나 아니면 네모나탄 형태를 둥글게 바꾸고 싶어하는 니즈나 그리고 색상들을 바꾸고 싶어하는 이런 요구사항들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희는 컴포넌트를 만들 때 이렇게 스타일을 확장할 수 있게 지원하는 형태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은 이제 클래스 네임이나 스타일을 프롭으로 받고 엘리먼트에 직접 연결해주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스타일을 확장할 수 있게 지원함으로 인해서 사용처에서는 CSS 모듈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타일이 선언된 클래스 네임을 직접 넣어줌으로써 그리고 이모션이나 스타일드 컴포넌트 같은 CSS인 JS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스타일드라는 모듈을 사용함으로써 스타일이 선언된 클래스 네임을 만들고 그 클래스 네임을 직접 주입해주는 경우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타일을 확장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면 다양한 스타일 수정들이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보니까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디자인 시스템에서 이렇게 확장을 자유롭게 열어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간단한 예시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디자인 시스템에서 네모나고 화면을 꽉 차지하면서 민트색 배경으로 강조하는 버튼을 제공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버튼은 앞선 사례처럼 클래스 네임과 스타일을 확장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사용처에서 색상을 변경하고 싶은 니즈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디자인 시스템에서 제공한 컴포넌트를 배경색을 흰색으로 그리고 컬러색을 파란색으로 이제 스타일을 확장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뭔가 색상만 바뀌고 형태는 그대로인 것 같아서 이질감은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제 너비를 반으로 줄이고 네모나탄 형태를 둥글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처음과 스타일 확장을 2번 거친 컴포넌트를 나란히 비교해 보았을 때요. 처음에 디자인 시스템에서 의도했던 민트색 배경과 화면을 꽉 차지하고 네모난 형태로 강조를 해주고 싶었던 디자인 시스템의 의도가 몇 번의 스타일 확장을 거치면서 그런 의도가 다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디자인 시스템이 이런 바운더리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디자인 시스템은 각기 다른 서비스에서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는지 모르다 보니까 사용처에서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어요라고 정보를 수집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일을 확장이 가능하게끔 열어줌으로 인해서 각 서비스에서 독립적으로 디자인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다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파편을 막고자 바운더리를 세웠지만 그 안에서도 다시 결국엔 파편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디자인 시스템에서는 스타일 확장을 막아두는 것이 좋을까요? 하지만 그 답은 마냥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확장을 자유롭게 열어두었을 때와 닫아두었을 때 장단점이 명확하게 나뉘어지는데요. 확장을 좀 자유롭게 열어두었을 때는 이제 사용처에서 필요한 내용을 좀 더 자유롭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 보니까 되게 효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 시스템에서 직접 수정해 줄 필요도 없고 사용처에서는 필요한 내용들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다 보니 관리 리소스가 적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앞서 보신 것처럼 디자인 시스템이 언제든 파편화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제공했던 디자인 시스템을 사용처에서 직접 수정해서 사용하다 보니 디자인 시스템의 변경점이 어떤 사이드 이펙트를 가져올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반면에 확장을 막아두었을 때의 장단점은 이러한데요. 이제 디자인 시스템을 수정을 요청해야 되는 관리 주체가 명확해집니다. 이제 디자인 시스템에서 스타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저희한테 직접 해야 하다 보니 관리 주체가 명확해지고요. 그리고 비교적 사이드 이펙트를 파악하기가 쉽다 보니까 트렌드를 따라서 컬러를 바꾼다거나 네모나탄 형태를 좀 더 둥글게 바꾼다거나 등의 반영이 좀 더 빠르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페이지에서나 좀 일관된 UI 경험을 사용자에게 줄 수 있고요. 하지만 관리 주체가 명확하다는 것은 디자인 시스템을 주체적으로 관리해야 할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은 관리 비용이 좀 든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처에서는 직접 필요한 내용을 바로바로 수정할 수 없다 보니까 자유롭지 못하다는 경험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장을 열어두고 닫아두고의 정답은 사실 없습니다. 일관성을 더 추구한다면 확장을 닫아두거나 그리고 사용처의 자유도를 더 추구한다면 확장을 열어주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어느 것 하나로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어떤 것은 열어두고 어떤 것은 닫아두는 등의 타협점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2번의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면서 한 번은 모든 스타일을 열어주기도 했고요. 한 번은 모든 스타일을 다 닫아두고 정말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만 점진적으로 열어주는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스타일을 모두 열어두었을 경우에는요. 사용처에서 직접 스타일을 수정할 수 있다 보니 저희에게 들어오는 스타일 문의건이 비교적 적었어요. 하지만 저희가 의도했던 디자인 시스템의 가이드가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 좀 팔로우업이 어렵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용처에서 어떤 요구 사항들이 있었는지 파악하기에도 어려웠습니다. 반면에 이제 모든 스타일을 다 닫아놨을 때는요. 이제 사용처에서 스타일 수정권에 대해서 요청이 비교적 많아졌지만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을 사용처의 요구사항들을 들음으로 인해서 좀 더 알게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를 통해서 디자인 시스템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필요성에 따라서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이 이제 좀 더 목적성에 맞는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형태에 관해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견고하고 유연한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선행 조건이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사용하고 만드시는 사람들을 위한 용어 통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런 예시를 들어볼게요. 디자이너분과 개발자분은 주로 학습한 내용도 다르고 사용하는 도구가 다르다 보니까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은 것을 보더라도 용어를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이런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버튼 컴포넌트가 있고 이 버튼 컴포넌트의 배경색을 바꾸는 옵션을 디자이너분들은 Fill이라는 옵션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반면에 개발자는 이제 스타일 속성과 좀 더 유사한 비지컬러라는 옵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도메인에 좀 더 익숙한 명칭을 사용해서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게 됐을 때의 문제점은요. 디자인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처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디자인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디자인 시안을 보고 이제 그것을 코드로 옮기려는 개발자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개발자는 디자인 시안 속에서 해당 컴포넌트가 Fill이라는 옵션으로 컬러 네임을 주어야 한다고 인지를 하고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막상 코드로 옮기려 했을 때 디자인 시스템의 컴포넌트에서는 비지컬러라는 옵션으로 컬러 네임을 주어야 하는 괴리가 발생하게 되죠. 이런 괴리로 인해서 디자인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처 입장에서는 이를 한 번 더 인지를 하고 학습해야 하는 비용이 생기게 됩니다. 반면에 용어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어떨까요? 이번에는 타이포그래피라는 컴포넌트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이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폰트 사이즈, 레더 스페이싱, 라인 헤이트를 프리셋으로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인데요. 이번에는 디자이너와 개발자 모두 이 프리셋의 묶음을 베리언트라는 명칭으로 통일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디자인 시스템을 사용하는 개발자 입장에서 한번 다시 살펴볼 건데요. 디자인 시안 속에서 수비드 비프 아보카도 샐러드라는 텍스트는 베리언트 타이틀이라는 옵션을 주어야 한다고 인지를 하고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시스템 컴포넌트 또한 베리언트의 옵션으로 타이틀을 넣어주기만 하면 되죠. 이렇게 사용하는 입장에서 그대로 디자인 시안을 코드로 옮기는 듯한 경험을 줄 수 있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새로운 변경점이 생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베리언트 타이틀이 아니라 베리언트 캡션을 주어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디자인 시안에서 변경된 부분과 코드에서 변경된 부분이 1:1 매칭되다 보니 어떤 부분을 변경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생깁니다. 제가 비교적 간단한 컴포넌트로 예시로 설명을 드렸지만 이 컴포넌트가 좀 더 복잡해지고 다양한 상황들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일수록 이런 명칭이 통일될수록 더 크게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디자인 시스템을 만든 디자이너와 개발자는 각자 디자이너분들과 개발자분들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전파받은 내용을 통해서 디자이너분들, 개발자분들은 협업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디자인 시스템을 만드는 디자이너와 개발자는 반드시 용어 통일을 신중하게 해야만 이를 사용하는 개발자와 디자이너분들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시스템을 만드는 디자이너와 개발자는 용어 통일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반드시 맞춰가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면서 중요한 포인트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으로는 이제 디자인 시스템을 더 넓게 바라봤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디자인 시스템에서 왜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붙었는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스템 사전적 정의는 아래와 같은데요. 구성 요소들이 상호작용하거나 상호의존하여 복잡하게 얽힌 통일된 하나의 집합체라고 합니다. 이걸 한번 디자인 시스템에 빗대어 볼게요.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만든 공통의 UI 요소들이 있고 이 요소들 사이에 상호의존하고 상호작용하는 것들을 패턴화하고 규칙화해서 마지막 그림처럼 통일된 하나의 집합체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묘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처음 이미지와 마지막 이미지를 비교해 보았을 때 서로 각기 다른 크기를 가지고 있던 컴포넌트들이 일관된 사이즈를 가지게 그리고 중복되던 요소들이 제거되면서 통일된 하나의 집합체로 만들어졌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디자인 시스템의 목표는 정말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중복을 최소화하는 것일까요? 저는 디자인 시스템을 처음 개발할 때부터 꽤 오랫동안 목표가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중복을 최소화하고 좀 효율성을 높여주는 도구가 디자인 시스템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어떻게 중복을 더 제거하지, 어떻게 더 일관된 컴포넌트, 일관된 코드를 제공할지, 그리고 어떻게 더 쉽게 제공할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디자인 시스템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스타일을 열어두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닫아두어야 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개발을 하면서 꽤 많이 방향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디자인 시스템들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조사한 디자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도비의 스펙트럼, 그리고 엔트 파이낸셜의 엔트 디자인, 그리고 우버의 베이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플루언트가 있습니다. 저는 이 4개의 디자인 시스템을 조사하면서 되게 특이한 부분을 발견했는데요. 서로 다르게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동일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다르게 명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만의 프린시플스, 원칙이었는데요. 한번 이 디자인 시스템들이 어떤 원칙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도비의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은 수준의 접근성, 그리고 사용자가 필요한 시점에 정보를 노출하는 등 현실을 기반으로 고객을 최우선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버의 베이스 같은 경우는 사람, 프로세스, 제품에 있어 공평한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플루언트 같은 경우는요, 사용자 경험은 하나의 마이크로소프트, 한순간, 한 제품, 한 번에 하나의 경험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이제 디자인 시스템이 단순히 중복을 제거하고 일관성을 높여주고 효율성을 높여주는 도구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시스템이 한 서비스, 더 크게는 한 회사의 정체성을 내비쳐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디자인 시스템을 준비하고 계신 분 혹은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앞으로 디자인 시스템을 만드실 때 이런 흐름으로 생각을 해보실 것을 한번 제안드려보고 싶습니다. 먼저 왜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원을 먼저 그려보시고요. 거기서 이제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사용자 경험을 더 일관되게 주었을 때 이점이 있어서인지, 아니면은 회사의 아이덴티티, 철학들을 제품에 녹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트렌드를 빠르게 따라가야 돼서 효율성을 챙겨야 해서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와 같이 디자인 시스템을 왜 만들어야 하는지를 좀 명확하게 세우신 다음에요. 그 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스타일을 열어두어야 할지 닫아두어야 할지와 같이 확장과 제약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컴포넌트의 유연성을 또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이 디자인 시스템을 사용하는 분들이 디자이너, 개발자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기획자까지도 생각을 할 것인지, 그렇다면 용어 통일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신 후에 그 안에서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디자인 시스템의 형태는 되게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개발단에서만 해도 컴포넌트 패턴을 사용한다거나 뭐 기능을 훅으로 분리한다는 거나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도 만들 수 있지만, 이렇게 Y와 How에 대한 바운더리가 명확하게 된다면 되게 정체성이 뚜렷한 디자인 시스템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한 형제들에서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 때 어떻게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고민들을 했는지 상당히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 다음에 이어지는 우한 공방 세션에서 많은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세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모두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